신비는 예주 영천군 양책현 출신으로 형인 신평이 원소의 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도 형을 따라서 원소에게 종사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원소군 출신 인물들이 그렇듯이 신비 또한 원소의 밑에 있었을 때의 기록이 전무하여 그가 이 당시에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조가 사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신비를 불러서 망녀로 삼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신비는 뛰어난 재능과 명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원소가 죽고 원소의 장남인 원담과 삼남인 원상이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되었을 때 신평이 원담의 편을 들었기에 신비도 마찬가지로 원담을 따릅니다. 하지만 원담은 원상에게 수차례 패하여 평원으로 도망쳤고 원상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벼랑 끝에 몰린 원담은 결국 신비를 사신으로 삼아 조조에게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당시 조조는 형주를 정벌하기 위해 서평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신비가 와서 원담의 뜻을 말해주자 조조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조조는 다시 생각을 바꿔 형주를 먼저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는 원담과 원상이 서로 싸우도록 내버려두어 그들이 피폐해지는 것을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생각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신비는 곧바로 곽가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고 이에 곽가는 신비를 데리고 조조에게 갑니다. 그리하여 곽가가 조조에게 신비의 의견을 아뢰자 조조는 신비에게 원담을 믿을 수 있겠소? 원상이 필시 이길이라고 보?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신비는 조조에게 명공께서는 믿음을 묻거나 떠보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마땅히 그들의 형세를 논하셔야 합니다. 원씨가 지금 형제끼리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능히 그 틈을 노릴 수 없다고 여기며 자신들만이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담이 하루아침에 명공께 도움을 요청한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모가 현사의 공궁함을 보고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그 힘이 다해서입니다. 밖에서는 전쟁에서 패하였고 안에서는 모신이 죽임을 당했으며 형제가 언쟁을 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 공격을 하니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또 여러 해를 계속해서 싸우고 정보를 하여 가복과 투구에는 이가 생겼고 가뭄과 메뚜기의 피해까지 더해져 기근이 왔으나 나라엔 곡물 창고가 없어 군대가 행군을 할 때 휴대할 식량도 없습니다. 위에서는 천재가 발생하고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이 공공해졌기에 백성들은 어리석은 자든 지혜로운 자든 원시가 수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원상을 멸망시키라는 하늘의 때인 것입니다. 병법에서 말하길 견고한 성과 해자와 갑옷을 입은 병사가 100만 명이 있더라도 곡식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서옥을 공격했을 때 원상이 돌아와 구원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고 돌아와 구원하려고 하면 곧바로 원담이 그의 뒤를 노릴 것입니다. 명공의 위험으로서 공공한 적에 대응하고 피폐해진 도적을 공격하는 것은 몹시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이 낙엽을 흔들리게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원시를 정벌할 기회를 명공께 주었으나 명공께서는 이를 취하지 않고 형주를 정벌하려 하십니다. 형주는 물건이 풍족하고 백성들이 안락하여 아직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중회가 어지러운 자는 취하고 망할 자는 모욕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두 원씨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힘쓰지 않고 내부에서 서로를 도모하기만 하니 가히 어지럽다고 할 만하며 남아있는 사람은 식량이 없고 행군하는 사람도 식량이 없으니 가히 망했다고 할 만합니다. 게다가 두 원씨는 아침 저녁 일을 헤아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목숨이 죽어나가도 이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다른 때를 기다리려 하다가 만약 다른 때에 곡식이 여물고 원상과 원담이 스스로 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잘못된 점을 뜯어서 고치고 덕을 닦게 된다면 군사를 부릴 중요한 시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원담이 구원을 청하는 틈을 다 위로해주면 그 이로움은 몹시 클 것입니다. 또 사방의 도적 중에서 하북에 있는 도적이 가장 크니 하북을 평정하면 곧바로 육군이 성하고 천하가 진동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는데 신비의 발언을 보면 그는 원담의 사자라기보다는 조조의 부하에 가까운 모습이므로 아마도 이 당시의 신비는 원씨를 버리고 조조의 편에 섰던 것 같습니다. 조조는 신비의 조언을 들은 뒤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겼기에 결국 원담의 구원 요청을 승낙하고 북쪽으로 진격하였으며 마침내 원상을 격파하고 업을 점령한 뒤 배신을 도모한 원담까지 격파하여 하북을 차지합니다.
신비는 조조가 업을 함락시킨 건한 9년의 의랑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이후로 기록에 등장하지 않다가 건한 20년이 되어서야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조조가 신비를 중용하지 않고 12년간 방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는 조조가 하복을 평정하는데 가장 큰 조언을 하는 공을 세웠고 조조군의 주류였던 영천 출신이었기 때문에 소외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추측해보려 합니다. 선현 행장에 따르면 조조는 업을 함락시키고 그곳의 수비를 담당했던 신배를 사로잡았는데 신배는 기주의 중심지인 업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호족들의 우두머리 격인 인물이었던 터라 조조는 그를 죽이지 않고 부하로 삼아 업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앞서 신배는 신평이 원시를 망하게 만든 원흉이라 하여 업이 함락되기 직전에 감옥에 있던 신평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에 신비는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을 죽인 신배를 원수로 여기며 조조가 그를 살리려는 꼴을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신비는 목 놓아 슬피 우는 것을 그치지 않으며 조조에게 신배를 죽일 것을 강요했고 신배 또한 항복할 생각이 없었기에 조조는 할 수 없이 신배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로 인해 신비는 조조에게 지키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12년간 제대로 된 관직을 얻지 못하고 한직을 전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비가 조조 시절에 크게 부각되는 활약을 하지 않았기에 기록에 남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훗날 신비는 조비가 적극적으로 기용하자마자 왕성한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조조에게 중용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진서에 따르면 건한 22년에 조비가 마침내 후계자 싸움에서 승리하여 태자로 임명되었는데 조비는 이 소식을 듣고는 옆에 있던 신비의 목을 껴안으며 신구는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신비는 조비와 매우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비는 같은 해에 조홍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아 하변에서 유비군 장수 오랑과 맞섰는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뒤 승상장사에 임명됩니다. 황초 원년 조비는 신비를 매우 신뢰했기 때문인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신비를 시중으로 승진시켜 자신을 곁에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황초 3년 신비는 상서 황제와 함께 오러가서 송건과의 맹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비가 기주의 사가 10만원을 이주시켜 하남 지역을 채우려 했으나 당시는 메뚜기 떼가 연이어 나타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 상황이었던지라 모든 관리들이 이주 정책을 반대했지만 조비의 뜻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신비가 조정의 신하들과 함께 아련을 청했는데 조비는 그들이 간언을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았기에 불쾌한 얼굴빛을 마구 드러낸 채로 신하들을 마주했고 이로 인해 모든 신하들이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비가 홀로 나서서 폐하께서는 사가를 이주시키고자 하시는데 그 계책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라고 묻자 조비는 오히려 경은 나의 이주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요 라고 반문합니다. 이때 만약 신비가 평범한 인물이었다면 황제의 이러한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을 테지만 그는 거리낌 없이 진실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조비는 나는 경과 함께 이 일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신비는 조비에게 폐하께서는 신을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으셨기에 좌우에 두고 곁에서 모의를 하는 신하로 삼았는데 지금에서는 어찌 신과 함께 논의를 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그리고 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사직을 걱정하기 때문인데 어찌 신을 노여워하시는 겁니까? 라고 절절하게 간언하였으나 조비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비는 놀랍게도 조비를 뒤따라가서 그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조비가 떠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는데 이는 신하가 황제의 옷을 잡아당긴 것이라 사실상 조비가 마음만 먹으면 신비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비는 신비의 손을 뿌리치기만 하고 사라졌다가 오랜 시간 뒤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는 신비에게 처치, 경은 어찌 나의 옷자락을 그리 매우 급하게 잡은 것이요? 라고 넌지시 물으며 신비의 잘못을 지적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비도 대단한 것이 사죄를 하기는커녕 여전히 또라이처럼 물러서지 않고
지금 이주를 강행한다면 이윽고 민심을 잃을 것이고 또 백성들도 기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기에 조비는 할 수 없이 신비의 조언을 반만 받아들여 기존에 계획했던 수의 반인 5만 호만을 이주시켰으니 조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비는 어려서부터 사냥을 광적으로 좋아했기에 황제가 된 이후에도 사냥을 자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비가 꽁 사냥을 나섰을 때 신비가 조비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조비는 사냥이 너무 재밌었는지 사냥을 하던 도중에 꽁을 사냥하는 것이 즐겁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신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조비에게 폐하께서는 매우 즐거우시지만 아랫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며 팩트 폭행을 했기에 조비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고 이후로 사냥을 나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조비가 1차 남정에 실패한 이후에도 또다시 크게 군을 일으켜 오를 정벌하려 하자 신비는 조비에게 오하초의 백성들은 교활하여 다스리는 것이 어려운데 도의가 융성할 때는 가장 늦게 복종하고 도의가 쇠퇴할 때는 가장 먼저 배반을 하기에 예로부터 근심인 지역이었으니 비단 지금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폐하께서 제위에 오르시어 온 천하를 가지셨는데 무릇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 능히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위타가 칭제를 하고 자양이 제왕의 존호를 참칭했으나 여러 해를 지내지 못한 채 어떤 이는 신하가 되었고 어떤 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의를 거스르면 오래 보존할 수 없고 큰 덕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하가 다 평정되어 땅은 넓으나 백성의 수는 적습니다. 또 무르초정에서 계획을 세운 이후에 출군하더라도 일에 임하는 것이 우려스러운데 하물며 지금 조정의 계획이 잘못되었음에도 그 계획을 사용하고자 하니 신은 진실로 그것의 이로움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앞서 선제께서도 여러 차례 정예한 군사를 일으켜 장강에 임하셨으나 평정하지 못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또한 지금 육군은 예전보다 늘어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전의 방법을 따르려 하니 이런 방식으로는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법녀가 백성을 길렀던 것을 따르고 관중이 정사를 맡긴 것을 본받으며 충국이 둔전을 한 것을 본보기로 삼고 중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 것만한 계책이 없으니 이렇게 10년 동안 내실을 다지면 중년인 사람들은 아직 늙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들도 자라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모든 백성들이 의리를 알고 장수와 병사들도 분발할 것이므로 연후에 이들을 이용한다면 군역을 재차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조비는 신비에게 경의 뜻에 따르면 오랑캐들을 상대하는 일을 자손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며 태클을 걸었으나 신비는 당황하지 않고 옛날에 주문왕이 은주왕을 주무왕에게 남긴 것은 오직 그 시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시기가 오지 않았는데 어찌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맞받아칩니다. 그러나 결국 조비는 신비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오를 정벌하기 위해 출전하여 장강에 이르렀으나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비는 자신을 거슬리게 하는 신하들은 죽이거나 좌천시켰으나 신기하게도 신비만은 건드리지 않고 계속 곁에 두었는데 이는 그만큼 조비가 신비를 매우 아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비가 죽고 조예가 즉위했는데 당시 중서감 유방과 중서령 손자가 조예의 신뢰를 받아 그의 측근이 되어 그 당시의 정책을 결재하고 대신들 모두와 사이좋게 지냈으나 오직 신비만은 이들과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아들인 신창이 지금 유방과 손자가 권력을 장악하여 신하들 모두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으니 대인께서도 응당 조금이라도 이 점을 유의하여 빛을 감추고 뒷글 속에 섞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비방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간언하며 신비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신비는 오히려 정색을 하며 주상께서 비록 총명하다고 불리지는 않으시지만 우매하고 무능하지는 않으시다. 그러니 가령 유방과 손자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더라도 나를 상공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니 무엇으로 나에게 위해를 가하겠느냐. 대장부가 공에 임명되려고 그 높은 절개를 훼손시키겠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영종복이와 필괴가 표를 올려 상소복이와 왕사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힘쓰는 옛관리이나 충성심과 강직함과 계략은 신비만 못하니 신비가 마땅히 왕사를 대신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시의 중론이었습니다. 이에 조예는 유방과 손자에게 이 일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유방과 손자는 폐하께서 왕사라는 인물을 기용한 것은 진실로 그의 공적과 재능을 취하기 위함이었지 허명을 중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비는 참으로 마음이 밝고 고두나 성품이 강직하고 굳세니 제왕께서는 숙고하시어 응당 깊이 살피십시오 라고 대답하며 신비의 단점을 부각시켰기에 결국 조예는 신비를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비는 결국 조정에서 밀려나 위위에 임명됩니다. 조예가 전사를 개축하여 백성들이 노역을 하게 되자 신비는 상소를 올려 몰래 듣기로 제갈량은 무술을 강습하며 군대를 훈련시키고 송건은 요동에서 말을 사들인다고 하니 그들의 행동을 헤아려 보면 서로 양쪽에서 협공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온 좋은 정책인데 지금은 오히려 궁시를 크게 일으키고 있고 게다가 여러 해 동안 곡식의 수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시경에서 이르길 백성들 또한 노고를 겪으니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어 나라 전체의 은혜를 베풀면 사방을 안정시킬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직 폐하께서는 사직을 위하는 일만을 살피시옵소서 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조예는 신비에게 두 오랑캐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나 궁시를 개축하고 있으니 지금은 임금에게 바른 말로 가난한 자가 명성을 세우는 시기이다. 그리고 무릇 왕도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의 도움은 응당 백성들이 노역을 하여 함께 창건해야 하고 후세에 더 이상 증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소아가 한나라를 위해 본보기로 삼은 계획이었다. 지금경은 위나라의 중신이므로 마땅히 그 말의 대략적인 뜻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한마디로 궁전을 증축하는 문제로 간언을 하는 신하를 명성을 세우려 하는 자로 폄하하고 자신의 행동이 후세를 위한 일이라는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예는 또 심시티 기질이 발동했는지 북망산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대관을 지으라고 명하며 북망산 위에서 맹진을 바라볼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신비는 또 상소를 올려 하늘과 땅의 속성은 높은 것은 높고 낮은 것은 낮아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었으니 이윽고 도리가 엉망이 될 것이고 게다가 인력도 낭비될 것이며 백성들은 노역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고아가 가득 차서 넘쳐 홍수로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구릉이 모두 소멸된 상태라면 장차 무엇으로 막으시겠습니까? 라고 간언했기에 조예는 곧바로 자신의 뜻을 접었습니다. 위략에 따르면 장합이 퇴각하는 제갈량을 추격하다가 전사하자 장합을 아꼈던 조예는 조정에 임하여 촉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는데 장합이 죽다니 장차 어찌해야 하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진군도 장합은 진실로 훌륭한 장수였기에 나라에서 의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신비는 속으로는 장합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지만 이미 죽은 자로 인해 군주의 뜻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원당치 않다고 여겼기에 큰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비는 진군의 말을 반박하며 진공 이것이 무슨 말이오? 건한 말미에 천하에서는 하루라도 무왕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결국 문왕제가 1000명을 받아 왕위에 올랐고 황초 시대에도 또한 문왕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마침내 폐하께서 왕업을 흥하게 하셨소. 지금 나라 안에 부족한 것이 어찌 장합이겠소? 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진군이 신비의 말 또한 마땅히 옳습니다 라고 반응하자 조예는 웃으며 진공은 가히 말을 잘 바꾼다고 할 만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청룡 2년 제갈량이 군대를 인솔해 위수 남쪽으로 출진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갈량과 대치하고 있던 대장군 사마이가 조예에게 표를 올려 제갈량과 싸울 것을 수차례 청했으나 조예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예는 결국 사마이가 명을 어기고 출진할 거라 생각했는지 신비를 사마이의 진영으로 파견하여 사마이가 함부로 전투를 치를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기록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진 춘추와 진서의 기록을 보면 사마이는 실제로 제갈량과 싸울 생각이 없었고 단지 병사들에게 용맹함을 보이려 한 것이며, 만약 사마이가 진실로 제갈량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조정에 표를 올리지 않고 진작에 공격을 했을 거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위략과 위시 춘추의 기록은 또 다른데, 위략에 따르면 사마이가 빈번하게 앞으로 나아가 제갈량과 싸우려 했으나 그때마다 신비가 출진하는 것을 금했다고 하며, 사마이가 출진하려는 뜻이 있어도 매번 신비에게 굴복했다고 합니다. 위시 춘추에 따르면 제갈량이 여러 번 사신을 보내 사마이를 모욕하고 또 공객과 부인들이 쓰는 장식품도 보냈기에 사마이는 화를 내며 출진하려 했으나 신비가 저를 쥐고 황제의 조서를 받들어 사마이와 그 이하 장수들을 억누르며 막았습니다. 이후 제갈량이 죽은 뒤 신비는 복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쿠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신비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